자, 우리 융합지문 21학년도 3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민부터 볼게요. 네, 필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쭉 한번 정리합시다. 자, 다민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번식하면 그 형질 중에서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선택을 주장했는데, 그런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다윈에서는. 그래서 근데 동물들의 이타적인 행동은 자주 관찰되잖아. 그래서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연선택설이 나름대로의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는 거야. 이거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었던 거지 나름대로.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한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밀턴인 거죠. 해밀턴의 동그라미 쳐서 상관없어. 해밀턴은 자, 개체의 이타적인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 그러니까 종 전체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조금 이기적인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에 따르면은 종 전체로 보는 게 맞는 거니까, 종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친족과 생존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혈연 선택 가설이라는 걸 제시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이러한 법칙을 만족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개체의 이타적인 진화가 진화한대. 근데 이 수식에 나왔다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별거 아니야. 잘 봐. 자, R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전적 근연도로서 되지. 자, 그럼 봐봐. 이걸 그대로 읽으면 돼, 얘들아. 이타적 행위자와 이의 수혜자가 공유자를 공유할 수 있는 확률인 거니까 유전적 근연도가 R이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혜를 주는 사람이, 됐지? 수혜를 받는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 친척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친척도야. 됐지? 친적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줄 거냐면 당연히 곱하기죠. 뭘 줄 거냐면 이득을 줄 거잖아요. 이렇게 이득을 줬어. 됐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뭘 빼야 되냐면은 내가 손해가 있을 거잖아. 이건 이제 손실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빼버리면 당연하게 뭐가 될 거예요? 이 값이 0보다 크면 양수이기만 하면은 내가 도움을 주는 게 도움이 되잖아. 그렇잖아. 그런 얘기야. 이제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친족한테 도움을 주는 게 내가 없는 손실보다 훨씬 더 낫다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어서, 됐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R이라는 거는 유전적 근연도로서 이타적 행위자와 이의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그리고 B는 이타적 행위자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을, 그리고 C는 이렇게 감소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부나 모가 자식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50%이고 형제자매 간의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50%야. 그럼 R은 2촌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촌이 늘어날 때마다 반반씩 주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계산할 때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50%가 주는 거니까 2촌이 되기만 하면 이제 반이 되는 거야, R 값은. 그런데 어쨌든 이게 행위자가 3명의 형제를 죽는다면, 봐봐. 그러면 0.5의 형제인 건데 그들에게 내가 3명을 구한 건데 나 스스로는 없어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뭐 계산이 어렵잖아요. 1.5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0.5가 남는 거니까 그럼 이제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이 유전자가 퍼지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정리가 된대. 근데 도킨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이론인 거야. 도킨스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결국은 맥락 비슷한데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신의 독자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니까 그거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긴 한데, 자, 봐봐. 그래서 그에 따르면 유전자는 다음 세대에 다른 DNA 선열에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인 거고, 그러면 염색시장에서 이미 어떤 단편은 그와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어. 잘 봐. 자, 그는 다윈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와 다르게 생존 경쟁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개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가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인 거야. 그래서 유전자로 보고 개체는 그냥 운반체에 불과한 거야. 개체는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정의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타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사실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전자가 다른 DNA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개체를 단순하게 생존을 돕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제 비판점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거 말고 이건 생물학적인 관점이고, 이거 말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게요. 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손을 감수하면서 남들에게 이익을 주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도태돼야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이걸 설명할 거야. 근데 최근에 이제 진화적 게임 이론에서는
반복 상호성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자, 필기를 아직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네모를 칠 거고, 진화적 게임 이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복 상호적 가설과 하나는 집단 선택 가설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내가 필기를 할게요.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자, 그래서 반복 상호성 가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에 상대방도 이기적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보복을 피하기 위한 거야. 됐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TFT 전략이라고 하는데, 자, 누군가가 협조할지 배신할지 몰라. 그리고 선택이 매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일단 상대방에게 협조해. 왜? 그게 더 나으니까. 그러고 나서 저 사람도 협조하면 이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잘 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봐봐. 케이스를 나누게 필기할 필요 없어요. 자, 1번 케이스 협조한다. 그런데 상대방도 협조한다. 이러면 좋은 거지. 그지? 2번 케이스 협조를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에 나를 배신했어. 그럼 이제 뭐 협조하지 않는다. 예, 상대방은 배신했어. 그렇게 되었을 때는 2회차부터는 나는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3번 봐봐. 그럼 이제 이런 파국인 거지. 이런 파국인 거야. 3번 봐봐. 내가 협조를 안 해. 근데 상대방이 협조를 해. 그래도 여전히 내가 파국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지. 맞지? 그래서 4번 봐봐. 내가 안 해. 쟤도 안 해. 파국인 거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파국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앞으로도 협조할 거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쭉 생존 가능성만 보자면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유일한 선택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협조를 하는 거야.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저 새끼가 한 짓을. 근데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결국은 봐봐. 하다 보면 내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는 순간 파국이 될 수밖에 없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행동은 반복되면 점점 협조 횟수가 늘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야.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이런 행위가 왜 일어나는지 설명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반복이 안 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계점인 거야. 자, 집단 선택 가설은 선생님이 세모를 칠게요.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서 유리해요. 됐죠? 집단 전체가 생존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분쟁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여러 이제 장점들이 있다는 거야. 실제로 인류는 실제 사례가 있는 거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이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기적인 구성원이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의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돼. 그러니까 집단에서 야, 이렇게 해버리자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러면 개인이 이기적 선택을 하기 전에 배신자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단 선택의 속도가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상적이다,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 늦추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이제 법과 관습과 같은 거고, 법이라든가 관습이 있으면 개인은 주저할 건데 집단은 이렇게 해.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문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가와 나에서 서술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네. 잘 보세요. 서술상으로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은 이타적인 행위가 왜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론을 드는 거지, 그렇지? 그게 뭐야? 여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론 얘기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한계 정도 얘기하고 있잖아, 간혹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는 거죠, 그지? 이게 평가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2번 봅시다. 기억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에 했으니까 기억을 한번 보면, 기억은 해밀턴의 법칙이네. 해밀턴의 법칙은 이 혈연 선택 가설이었어, 그지? 혈연 선택 가설과 관련된 거야. 잘 봐.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보시죠. 유전적 근연도에 맞춰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친족 관계에서의 조금 더 가능성이 있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맞는 거야. 2번. 개체의 이기적 행동에 숨겨진 이타적 동기에 대해서 이딴 건 없어요. 이타적 동기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됐지? 단순하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거는 이득을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타적 행동에 숨겨진 이타적 동기가 없어. 숨겨진 게 없어. 그냥 이득을 명확하게 보기 때문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번이 틀린 거야. 드러나지.
동기가 있는 거고, 그게 뭐냐면은 혈연이라는 아주 명확한, 그지? 나의 어쨌든 이런 DNA가 퍼질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3촌이면 봐봐, 2촌이면 0.5, 그건 또 반감될 거잖아요. 3촌이면 0.25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맞는 거지. 이타적 수혜자 얘가 아는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맞는 거죠. 그리고 혈연 관계일 때는 이렇게 되면은 B와 C가 같으면 무슨 얘기냐면 B와 C가 같다는 거니까 잘 봐. R 곱하기 B 마이너스 C인데 얘랑 같으면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하지 않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1로 해봅시다. 혈연 관계야. 그럼 이거 뭔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1이야. 그럼 이거 1이야. 그러면은 R1 마이너스 C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게 같으면 이타적 유전자 진화하지 않아요? 않나요? 않죠. 그죠? 이타적 유전자는 진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맞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요거 좀 지문을 잘 이해하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면 나한테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거 맞습니다. 지문에 나와 있어서 그래. 자, 봅시다. 자, 3번에서 TFT 전력을 활용할 때 이제 보기에 적절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잡으로. 자, 얘가 뭐라고 하냐면 A와 B의 협조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런 편입과 비용의 합을 행렬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TFT 전략을 했을 때 자, B가 첫 회까지만 비협조 전략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B가 두 번째 회에서 얻게 되는 보수의 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다시 자, 2,-1은 A가 비협조 전략을 얘기한 거고, 자, B가 협조 전략을 사용할 때 A의 보수가 A의 보수가 2인 거고 B의 보수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설명하였다. 이렇게 정리했네. 그러니까 이건 편입인 거네. 됐죠? 이건 이제 보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잘 봐봐. 얘가 처음에 뭘 했냐면 B가 첫 회에만 비협조를 했어. B가 첫 회에는 비협조를 했어. 이해됐지? 그러면 잘 봐봐. 비협조를 했으니까 A는 뭐 할 거야? 그러면은 뭐 협조를 하든 비협조를 하든 어쨌든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 이해돼? 근데 B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B가 얻을 수 있는 건 얼마죠? B가 얻을 수 있는 건 이거 아니야? 이해돼? A가 협조를 하든 A가 비협조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B가 첫 회에 비협조를 한 건 2번이야. 됐지? 그리고 나서는 뭐 할 거야? 지문에 나와 있니? 얘들아? 요거 한번 생각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 다시. 자, 지금 이 표 전체가 아마 이해가 됐을 거야. 표 전체를 이해한 상황에서 B가 첫 회에만 비협조 전략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회까지 얻게 되는 보수를 얘기한 거야. 됐지? 그러면 일단 2를 한 거지. 그지? 2 플러스 0인 거야.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비협조를 했을 때 지문에 따르면 협조를 할 가능성과 비협조를 할 가능성은 난 모르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서 쌤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문제를 한번